저는 완벽주의를 고치는 게 제 연구의 목적은 아니었어요. 그러면 뭐가 목적이냐? 완벽주의가 있으면서도 즐겁게 살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안녕하세요. 코칭 심리학 박사가 되어 돌아온 서늘한 여름밤입니다. 제 졸업 연구가 완벽주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 박사학위 연구가 어떤 연구였는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이거를 왜 하느냐? 제가 창작자로 10년을 살았잖아요. 제가 그림 일기 한 편을 그리면 한 2시간 정도 걸려요. 2시간 정도 걸린 그림 일기를 올리면 한 5만 명이 보거든요. 그리고 릴스도 한 1시간 정도 찍어서 올리면 그것도 한 5만 명이 봐요. 근데 박사 연구는 제가 2년을 걸려서 했어요. 2년을 걸려서 했는데 박사 연구는 누가 보냐? 심사위원 5명과 저만 봅니다. 저희 아빠도 박사 졸업 논문 쓰셨거든요. 근데 제가 아빠 졸업 연구 내용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 제 박사가 어떤 연구를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박사학위 연구를 달라 그래요. 근데 제 박사학위 연구가 다 합치면 한 25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걸 어떻게 다 읽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제가 완벽주의에 대해서 어떤 연구를 했는지 임팩트 있게 말씀드리고자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완벽주의를 연구하게 됐냐? 제가 코칭을 하잖아요. 코칭은 기본적으로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제가 코칭을 진행하면서 우리 이런 목표를 세웠어요. 이런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 봐요. 라고 했을 때 이 완벽주의가 있는 분들이 목표 달성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거예요. 일단 목표부터 너무 높게 세우거나 아니면 목표 달성 과정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비난해요. 목표 달성에 있어서 완벽주의가 너무 장애물이 된다는 걸 알게 돼서 제가 완벽주의를 연구 주제로 삼게 되었어요. 제가 완벽주의를 코칭하다 보니까 완벽주의에 2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는 생각, 또 하나는 감정. 물론 심리학적으로 이 2개는 상호작용을 해요. 당연히. 완벽주의 생각의 문제가 뭐냐? 예를 들어 너무 과도한 목표를 세우는 것. 아니면 인지적 왜곡. 완벽한 거 아니면 다 실패야. 내가 이걸 성공하지 못하면 나는 완전히 실패자가 될 거야. 이런 인지적 왜곡 때문에 완벽주의자분들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었고, 또 하나는 감정. 내가 비난을 하니까 정서가 안 좋아. 우리 기분이 안 좋을 때 목표를 향해서 즐겁게 나아가고 싶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감정 때문에,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저는 코치로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완벽주의자 분들을 만났을 때 이 생각에 집중해야 되냐, 감정에 집중해야 되냐 라는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아보고자 한 연구가 저희 연구의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완벽주의자 분들을 대상으로 한 대부분의 개입 기법은 생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인지행동 치료. 인지행동 치료 유명하죠. 인지행동 치료. CBT 기법이 완벽주의에서 되게 많이 쓰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CBT를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뭘 만나게 되냐, 어떤 개념을 만나게 되냐면요. 완벽주의를 연구하다 보니까 자기 자비라는 개념을 제가 알게 됐어요. 원래도 알았는데 이 2개가 어떤 상관이 있는지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완벽주의는 뭐냐? 기본적으로 완벽주의가 있는 분들은요. 자기 성취에 기반해서 자신의 가치를 판단해요. 그러니까 내가 A를 맞았으면 나는 가치 있는 인간이고 C를 맞았으면 난 무가치한 인간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비는 기본적으로 나의 고통에 대해서 연민을 갖고 나라는 존재 자체가 친절한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자기 자비거든요. 그러니까 이 2개가 사실은 되게 개념적으로 대비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완벽주의자들한테 자기 자비를 학습시키면 감정이 나아져서 이 완벽주의자 분들도 즐겁게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연구를 진행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알아둬야 될 게 저는 완벽주의 자체를 없애는 거를 목표로 하지 않았어요. 왜? 완벽주의는 성격 특성이에요. 내가 내향적이야. 내향성을 없앤다. 말이 안 되죠. 제가 외향적이에요. 외향적인 걸 고친다. 말이 안 되죠. 물론 어떤 성격 특성이든 극단으로 가면은 문제가 돼요. 나를 사랑하는 거 문제가 아니죠. 근데 나만 사랑해, 나만 중요해. 이런 자기애성 성격 장애는 문제가 되잖아요. 완벽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완벽주의도 너무 극단으로 가면 임상적 완벽주의가 있지만 저는 코칭을 하기 때문에 비임상 완벽주의자만을 대상으로 했어요. 저는 완벽주의를 고치는 게 제 연구의 목적은 아니었어요. 그러면 뭐가 목적이냐? 완벽주의가 있으면서도 즐겁게 살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지점을 좀 설명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예전에는 병이 있고 건강이 있다고 생각해요. 건강, 행복 이렇게 써볼게요. 이게 하나의 스펙트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병이 없으면 건강한 거야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병이 없으면 건강한가요? 아무 병은 없어. 근데 디스크 있는 경우도 있고 생활습관이 안 좋은 경우도 있고, 병이 없다고 건강하고 행복한 거는 아니에요. 자, 그러면 뭐냐? 이 두 가지가 각각의 축이다라는 프레임이 등장한 거예요. 생각의 전환이. 그래서 병이 있어. 병, 아니면 어떤 부정적 특성. 병이나 부정적 특성이 있는데, 행복, 심리학에서 웰빙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웰빙은 다른 차원이야. 두 개가 다른 차원이야. 병이 있으면서도 웰빙도 있을 수 있어. 저가 그런 경우죠. 저는 이제 우울증을 갖고 있어요. 더 정확히 말해서 양극성 E형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불행하냐? 아니거든요. 약을 먹으면서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완벽주의가 있어요. 완벽주의가 있으면 불행하냐? 아니에요. 완벽주의가 있으면서도 적응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정신적으로 완벽히 건강하지 않지만 웰빙이 같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완벽주의가 있지만, 여기 완벽주의가 있어요. 완벽주의 고치는 법? 전 몰라요. 왜? 완벽주의는 성격 특성이기 때문에 저는 고칠 필요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완벽주의가 있으면서도 웰빙을 높이는 방법, 이거를 한번 연구해 보자라고 저는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의 부제는 완벽주의와 함께 평화롭게 공존하는 법이 뭘까를 생각하게 된 거죠. 근데 제 연구 가설은 뭐였느냐? 완벽주의의 생각을 바꾸는 것보다 정서를 바꿔주는 거, 감정을 바꿔줬을 때 완벽주의가 있으면서도 정신적 웰빙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저는 가정을 했어요. 자, 그럼 이 가정을 확인해 보려면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야 되느냐? 첫 번째는 요구조사입니다. 요구조사가 뭐냐? 진짜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원해? 라고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SNS 팔로워들한테 완벽주의 성향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여쭤봤어요. 만약에 이 감정, 정서 조절 혹은 자기 자비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 같으신가요? 라고 물어봤죠. 필요한 것 같대요. 자기 정서 조절이 필요한 것 같대. 근데 제가 연구를 엄청 압축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물어봤다 이런 게 아니라 제 연구를 굉장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렇게 허접하게 물어봤어?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제 연구가 허접한 건 맞지만 이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거라는 점. 그래서 첫 번째 요구조사를 했어요. 완벽주의가 있는 사람들 너희 정서 조절 필요해? 자기 자비 필요해? 하니까 필요하대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예비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예비 프로그램을 제가 아예 무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원래 자기자비 프로그램이 있어요. 마음챙김 자기자비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마음챙김 자기자비 프로그램은 원래 자기자비를 연구하던 F라는 학자가 이 자기자비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 프로그램을 완벽주의자를 대상으로 제가 다시 디벨롭 시킨 게 저의 예비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비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죠. 예비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니까 실제로 이 완벽주의자들의 웰빙이 높아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냐? 이 예비 프로그램이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를 알려면, 그리고 제가 진짜 궁금했던 거, 생각에 집중하는 게 맞아? 감정에 집중하는 게 맞아? 라는 이 두 개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들을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실제로 두 프로그램을 비교를 했어요. 자, 생각에 집중하는 대표적인 인지행동 치료. 이 인지행동 치료는요, 이미 완벽주의 연구에서 꽤나 검증된 치료 기법이에요. 그래서
이 인지행동 치료를 하면은 확실히 완벽주의는 완화된다라는 게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이미 확인된 치료예요. 저 이게 비교죠. 저의 비교 대상인 거예요. 그럼 내가 새로 개발한 이 자기자비 프로그램이 과연 이 인지행동 치료와 비교해서 상대적인 우위가 있으면 굉장히 유용한 치료 방법이겠죠. 그래서 제가 6주 동안 인지행동 치료 집단 2개, 자기자비 치료 집단 2개를 실시했어요. 이 2가지를 실시해서 4가지 변화를 봤는데요. 첫 번째, 완벽주의가 어떻게 변화했는가? 그리고 제가 자기자비, 정말 자기자비 프로그램은 자기자비가 늘어? 이걸 봐야죠. 그래서 자기자비가 어떻게 변화했는가? 세 번째, 제가 정서를 보겠다, 감정을 보겠다 했잖아요. 적응적 정서 조절 전략. 정서를 얼마나 적응적인 전략을 사용해서 조절할 수 있는가? 마지막 4번째, 제가 궁금했던 이 정신적 웰빙이 얼마나 좋아지는가? 이 4가지를 한번 확인해봤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가 이제 열심히 프로그램을 돌렸잖아요. 제 프로그램이 2개라고 했잖아요. 인지행동, 한마디로 생각 바꾸기, 자기자비, 정서 조절. 자, 이렇게 인지행동, 자기자비 이 2가지 프로그램을 비교했을 때 완벽주의는 둘 다 떨어질 거예요. 왜? 얘는 원래 완벽주의를 떨어뜨리는 프로그램이야. 얘도 완벽주의를 완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기제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자비는 사실 인지행동은 자기자비를 타겟한 거 아니기 때문에 인지행동은 자기자비가 별로 안 바뀌는 게 맞아요. 자기자비 프로그램은 당연히 자기자비가 올라야겠죠. 자, 정서 조절. 인지행동은 생각을 바꾸기 때문에 정서 조절은 어떻게 나갈지 몰라요. 자기자비는 정서 조절 전략을 굉장히 강조해서 했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정서 조절이 오르는 게 맞아요. 자, 그럼 정신적 웰빙. 자기자비는 무조건 정신적 웰빙이 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인지행동도 완벽주의가 떨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르겠죠. 둘이 결과는 같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기제가 다를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제 연구가 여기서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물론 지금 이해를 했지만 어떻게 나왔냐? 실제로 두 집단 다 완벽주의는 좀 떨어졌어요. 그렇다고 완전히 완벽주의가 없다 수준으로 떨어진 건 아니지만 완벽주의자 치고는 완벽주의 수준이 떨어졌어요. 근데 인지행동까지 자기자비가 올라버린 거예요. 물론 자기자비 집단이 조금 더 오르긴 했어. 조금 더 오르긴 했는데 2개가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없게 둘 다 자기자비가 올라갔어. 그럼 정서 조절은 어떻게 됐냐? 인지행동도 정서 조절이 좋아져 버렸어요. 정신적 웰빙 둘 다 좋았어. 그러니까 제가 2개의 각기 다른 프로그램을 했는데 둘 다 비슷한 효과가 나왔다 라고 이제 결과가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어떡하냐? 이 결과를 연구자로서는 2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절망편. 감호에 이미 강자 인지행동이 있다. 자기자비 하는 거 의미 없다. 인지행동만 계속하는 게 맞다. 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또 하나의 해석. 이거 희망편. 자, 원래 인지행동이 이 분야 최강자였어. 근데 자기자비라는 이 뮤비가 얘를 비빌 정도로의 효과가 나타난 거야. 고객 입장에서는 인지행동을 받아도 되고 자기자비를 받아도 된다는 거. 개입의 다양성이 늘어난 거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죠. 자, 이제 왜 이렇게 나왔는지 제가 논문에 쓴 이야기랑 실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나온 이유는 뭐냐면요. 자, 이건 이해할 수 있어요. 이 2개에서 자기자비와 정서조절. 내가 자기자비 프로그램, 근데 정서조절을 목표로 한 프로그램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기자비와 정서조절이 오르는 거는 당연히 이해할 수 있죠. 인지행동에서 왜 자기자비와 정서조절이 늘어났냐? 인지행동에서 인지적 왜곡을 수정하면서 내가 나는 만약에 A를 못 맞으면 실패자야 라고 하는데 이게 인지적 왜곡이에요. 근데 그걸 수정할 때 어떻게 수정하냐? A를 맞지 못해도 나는 인간으로서 가치가 있어. 이걸 대안사고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대안사고를 학습하는 과정이 사실은 자기자비와 굉장히 연관이 높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A를 못 맞으면 실패자가 아니라 A를 못 맞아도 내가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내가 꼭 일에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인적 왜곡을 수정하면서 대안적 사고가 자기자비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인적 왜곡을 수정하면은 기분이 나아져요. 난 가치 있는 인간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기분이 나아져요. 그러니까 정서 조절도 어느 정도 나아진 거예요.
근데 이 기제는 조금씩 달랐어요. 제가 진짜 다행이었던 게 이 연구가 끝나고 나서 질적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분들 중에 몇 분을 뽑아서 당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셨는데 뭐가 바뀐 것 같고 왜 바뀐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인터뷰에서는 왜 바뀌었냐에 대한 대답은 둘이 달랐어요. 인지행동에서는 당연히 그런 왜곡된 인지를 수정하는 거, 그리고 지연행동을 다뤘거든요. 그러니까 지연행동을 수정하는 거,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기자비에서는 자기자비를 배우고 정서 조절 전략을 학습하고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들이 도움이 됐다. 그러니까 결과는 같았는데 왜가 달랐다. 그 기제가 달랐다라고 제가 논문에 설명했어요. 자, 이제 진짜로 왜 제가 이게 이렇게 됐는지 진짜를 말할게요. 논문에 쓰지 않은. 원래 엄정한 연구는 연구자가 치료자로 개입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연구자는 연구를 하는 거고 치료자로 개입하면 편견 같은 게 많이 생기거든요. 내가 연구를 하는데 저는 목적이 있잖아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연구자로서의 목적이 있으니까 그게 프로그램에 녹아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랬던 거죠. 연구자로서 그게 녹아든 게 아니라 제가 인지행동 치료 프로그램 2개, 자기자비 프로그램 2개를 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해보니까 잘 먹히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연구자의 윤리와 치료자의 윤리가 충돌한 지점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연구자로는 이 인지행동에 해당하는 것들만 인지행동 프로그램 사람들한테 해야 되고 자기자비에 해당하는 것들만 프로그램 사람들한테 해야 돼요. 그리고 워크시트도 당연히 다 그렇게 짜서 했는데 코치로서의 윤리는 뭐예요? 이 프로그램 내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최선의 결과를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게 코치로서의 윤리죠. 그러니까 워크시트는 구분되어 있지만 내가 어떻게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구분되어 있었지만 저도 모르게 프로그램을 하면서 만약에 자기자비에서 잘 먹혔던 예시가 있으면 인지행동에서 조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지행동에서 유용했던, 잘 이해가 됐던 예시들을 여기에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자기자비와 정서 조절이 모두 높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구에서 제가 얻은 건 뭐냐? 인지행동의 강점이 있고요. 자기자비의 강점이 있어요. 이거 두 개를 합쳐야 된다.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코치로서 완벽주의자 분들을 만날 때 생각을 더 중심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감정을 더 중심으로 접근해야 되는지가 혼란스러워서 이 연구를 시작했다. 근데 이 연구의 결론, 모든 연구는요. 논문에 쓰는 결론이 있고요. 연구자가 배우는 결론이 있어요. 자, 논문에 쓴 결론은 이거예요. 인지행동 자기자비 프로그램 둘 다 효과 있다. 다만 기제가 다르다. 제가 배운 결론이 이거예요. 인지행동과 자기자비 프로그램 둘 다 강점이 있다. 근데 각각의 강점을 합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연구를 한 다음에 완벽주의가 있는 고객들을 만났을 때 처음에 생각을 바꾸는 걸 먼저 해요. 왜? 생각을 바꾸는 게 훨씬 쉬워요. 생각을 바꿔서 그게 효과가 있으면 오케이 그대로 가. 근데 생각만 바꾸는 거 가지고 안 돼. 그러면 이 정서 조절도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생각과 정서를 함께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개입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뭘 할 거냐? 이 두 개의 프로그램을 합친 거를 워크숍 형태로 할 예정입니다. 제 연구는 뭐였다? 완벽주의자를 만났을 때 생각 바꾸는 게 더 좋냐? 정서 바꾸는 게 더 좋냐? 이 두 개를 비교해 봤는데 둘 다의 강점이 있더라. 각각 고객마다 맞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완벽주의를 만나는 전문가라면 이 두 개를 다 알고 있는 게 좋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결론입니다. 그래서 제 연구 자체는 굉장히 이렇게 심플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이야기가 어려운 연구는 아니에요. 다만 이 이론적 배경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논문 통째로 읽는 게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거였습니다. 자, 다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요. 그러면 이 각각의 개념들이 뭐냐 궁금할 수 있잖아요. 완벽주의한테 자기자비가 도움이 된다는데 자기자비 뭐냐? 정서조절 전략, 적응적 정서조절 전략이라는 게 뭐냐? 인지행동, 도대체 인지적 왜곡은 뭐고 완벽주의자들이 왜 인지적 왜곡을 수정하니까 이게 더 좋아진 거냐를 한 편 한 편 차례대로 설명할 거고요. 제가 연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스페셜한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연구 이렇게 하면 망한다. 제가 이 프로그램 연구를 하면서
잘못했던 부분들을 조목조목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그 편도 기대해주세요. 그럼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다음 이야기로 만나요. 안녕!